여기 저희 채널 한 구독자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S&P 500의 자산 성장률이 연 10%라면 대출 연이율 10% 미만인 상품을 모조리 땡겨서 투자하면 그만큼의 차익을 공짜로 얻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방법에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건 S&P 500이 정말로 꼬박꼬박 연 10% 자산 성장률을 보여줄까? 라는 의구심 때문일 겁니다. AI 버블로 인해 주가가 과열되는 상황이고 후에 몇십 년간 제자리 걸음 혹은 하락장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무조건 배제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연 10%의 자산 성장률은 낙관적인 수치가 아닐까요? 저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S&P 500 적립식 투자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맞나 싶을 정도로 과열이 되어 향후 몇십 년간 제자리 걸음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선 질문 주신 자일리톨님,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의 정성스러운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답변을 드리려다가 글로 적기에는 장황한 내용이 되고 영상으로 만들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듯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추려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질문, S&P 500 성장률이 연 10%라면 연이자 10% 미만의 상품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우선 대출받아서 S&P 500 투자하는 것,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세모, 직투 계좌에서 S&P 500을 매수해서 초과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절대 X입니다. 한번 대출을 통한 직투 계좌로의 투자 예시를 들어보자면 1억을 연이자 5%로 대출받아서 직투 계좌에서 S&P 500의 대표주자 VO에 투자하고 1년간 10%의 수익이 났다면 다시 주식을 팔아서 대출을 갚으면 돈을 버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자는 500만 원인데 수익은 1000만 원. 그래서 차익 500만 원을 기대하는 이런 계산이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익은 500만 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달러로 환전하고 VO 매수하고 다시 1년 뒤에 매도하고 또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수료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직투 계좌에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게 되면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22%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으로 실질적인 이자는 500만 원, 수익은 809만 원이 되어서 차익은 309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익이 훨씬 작아진 모습이죠. 이걸 한 마리의 지렁이를 예시로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수익을 이렇게 길쭉한 한 마리의 지렁이로 전체 수익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머리에 생기는 수수료와 꼬리에 생기는 수수료 더하기 세금을 떼고 난 몸통 부분만이 실질적인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출이 끼게 되면 이렇게 남는 몸통 부분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한번 지렁이를 예시로 든 김에 다른 예시도 같이 설명드리자면 절세 계좌에서 장기 투자하게 되는 건 이렇게 지렁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수수료와 세금이 아주 효과적으로 낮아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는 단기 투자, 단타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기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짧은 지렁이기 때문에 머리에 수수료 나가고 꼬리에 수수료 나가면 남는 몸통이 없는 걸 넘어서 아예 마이너스가 되어서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시장의 타이밍을 노리는 단기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평균적인 하루 주식 수익은 0.04%인데 매수, 매도 수수료는 0.2%, 무려 5배에 달하는 수수료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그래도 이득은 보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대출 투자를 통한 투자의 실패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대출하고 S&P 500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월 이자와 상환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갑작스러운 목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 또 그 돈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하면 더 이득을 볼 것 같아서 잘못 투자하게 되거나 또 뭔가 다른 투기성 투자로 빠져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투계좌에서 수익을 위한 대출은 확률이 조금 좋은 도박으로 전향될 위험이 크고요.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서는 그 기간에 당연히 수익이 아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이렇게 꼬박꼬박 10%씩 오르지 않고 이렇게 오를지 이렇게 오를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 없이 늘 투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ETF 장기 투자 5년 이상의 경험이 쌓이신 분들만 자기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 본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 시작하고 나면 몰랐던 자기 성향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생각보다 이런 불확실한 방향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돈을 벌었긴 한데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게 되네. 나는 투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말 숫자 앞에서 나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투자는 돈 더 많이 번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없이 낮잠 잘 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리고 2억 더 벌어도 인생은 안 바뀌지만 1억을 잃으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출받아서 직투계좌 투자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연금계좌의 납입을 위해서 미리 대출을 받는 상황은 조금 예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1년에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도합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ISA는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죠. ISA는 만기 후에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이 ETF 투자가 가능한 연금계좌로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1년에 3,800만 원을 꽉 채울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ETF 장기 투자에 있어서 절세 계좌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단연 최우선인 이유가 납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900만 원의 13.2% 혹은 16.5%를 내가 낸 세금에서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간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10% 이상의 확정 수익이 난다는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이 900만 원은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매년 꼭 납입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근데 만약 올해 일이 생겨서 900만 원을 못 채웠는데 어느덧 12월이 훌쩍 다가왔다면 환급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런 경우가 대출을 받아서 미리 절세 계좌를 채우고 대출을 갚아나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올해 못 채운 900만 원, 내년이라고 달라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절세 계좌 900만 원도 채워야 하고 대출금 상환과 약간의 이자까지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투자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세 계좌 납입을 위한 대출마저도 추천이 아닌 세모 정도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질문에 답변만 드렸는데 벌써 10분이 다 되어 가네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